저희 지금까지 좀 발표해 주신 어떻게 보면 해외를 진출하고 지원해 주시는 그리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도 그 힘을 가지고선 하는 기관과는 살짝 다릅니다. 저희는 그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라고 해서 현재 지금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 이렇게 각각 거점을 두고 직접 저희가 ICT 분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 펌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현재 한 8개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말에 직접 오피스를 세팅을 하고 2013년 1월에 제가 합류를 하고 13년 한 5월부터 현재까지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약 1년 반에서 2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주로 저희가 완전 시드 단계 투자는 좀 저희 역량이 잘 안 돼가지고 주로 이제 시리즈 A 단계에서부터 시리즈 B 단계를 커버하면서 투자를 해왔고 생각보다 제가 많은 곳에서 열심히 투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상장한 다음 카카오의 저희 시리즈 A 때 저희가 카카오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밖에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이나 혹은 내비게이션 자주 쓰시는 분이면은 김기사라는 서비스를 아실 텐데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로켓롤 그리고 배달 음식 한두 번은 시켜 보셨을 텐데 뭐 우한 형제라든지 기타 또 광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강자 중에 하나는 모코플렉스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약 7개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현재 이 포트폴리오 중에 저희 다음 카카오는 엑시스를 했으니까 빼더라도 5개 회사가 전부 아시아에 지사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이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많은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에 오피스를 세팅을 했을 때 그때 지금 분위기도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2006년부터 아시아 오피스에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북미 시장 굉장히 양적으로 큰 시장이지만 한국과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중국은 워낙 분위기가 달라서 좀 따로 뺐는데요. 묶어서 본다면은 과연 그 우리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시장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시장보다 작냐? 그럼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인프라도 깔려야 하고 각 집에 PC가 깔려야 하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서로의 성장 속도라든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들이 다 다르지만 모바일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의 발전 방향을 그대로 점프한 다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환경입니다. 물론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물론 완전 같지는 않지만 PC 시절보다는 훨씬 더 대륙 간의 어떤 통합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양적으로도 아시아 시장을 묶어놓으면 충분하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큰 또 포텐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포텐셜입니다. 미래 성장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건데 물론 이제 굉장히 매우 장기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나 뭐 이제 선진국이 되거나 혹은 개발도상국의 어떤 마무리 과정에 있는 시장들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혹은 경제 잠재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이 좀 성숙화된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남아라든지 아직도 중국 시장으로 가면은 그 발전해야 할 포텐셜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그게 인구 구조도 매우 젊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혹은 모바일 보급률 그리고 앞으로 도시 개발률 등 앞으로 발전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양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시장들을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이게 아웃데이트되긴 했는데 크게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중국 시장의 현재 상황을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본 시장은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랑 가장 큰 다른 점이
혹시 일본의 쿡패드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대단한 서비스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먹방이 유행이다 하는데 그런 이제 레시피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20대에서 30대 혹은 40대 주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는 독특한 레시피 혹은 뭐 한방 레시피,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레시피 이런 것들은 유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일본에서 지금 상장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티켓, 이런 이제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야구 티켓 같은 것들을 2차 판매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도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은 그래도 약 한 인구 1억 2천 명이 넘는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버티컬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서비스로 한계가 보이는 것을 그 시장으로 가면은 뭐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상장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파이를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동남아 시장은 아직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후반쯤에 이렇게 눈으로 봐왔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약간 독특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커머스라든지 이제 주로 대표적인 게 온라인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이제 PC에 앉아가지고 했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남아 시장은 중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머스도 약간 독특한 형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결제 부분을 직접 송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푸드프라이라든지 띵동이라든지 부탁해요처럼 바이크가 직접 세트가 돼 가지고 딜리버리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실물 거래가 일어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에 뿌려주는 독특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플랫폼 역시 약간 뭐 저희는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혹은 검색 광고가 먼저 발전을 하면서 모바일로 넘어온 특징이 있다면은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캐시 슬라이드처럼 모바일 쪽에서 모바일의 첫 화면을 선점을 해야 하는 그런 광고 상품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사이버적인 리워드가 아니라 어떤 티켓을 발행을 하면서 뭐 동남아에 이제 지금 되게 인기 많은 게 롯데리아나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점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바코드로 찍은 다음에 게임 머니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우회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해나가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발전한다든지 이런 좀 약간은 순차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분야는 선점을 해보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성장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솔직히 이제 중국은 이게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직접 투자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한국의 많은 기업가분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아까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 맞고 그 다음에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경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 ICT 분야에서 아마 특히 B2C 분야에 한해서는 중국이 향후 앞으로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핀테크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는 현재 온라인 뱅킹 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에 점포를 하나도 안 두고 일단 결제는 이미 중국은 모바일을 통한 결제는 시장이 거의 이제 형성이 다 된 상태고요. 송금이라든지 결제는 은행 업무를 무점포로 지금 하고자 하는 체제를 이미 마친 상태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이 개개인의 신용평가에 대한 정보를 매니징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획득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이미 중국은 여러분 지금 모바일에서 택시 부르고 결제하고 자기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옮겨가지고 친구한테 쏴주고 그 다음에 상점 가가지고 바코드 찍은 다음에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두세 번 정도의 클릭으로 다 끝나요. 즉 이제 중국은 이게 거의 다 지금 지갑으로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텐센트나 알리바바들은 그런 이제 결제 단위의 모듈을 지금 이미 다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각 개개인들이 오프라인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B2B 거래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가 신용 정보로 데이터로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금융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진이 높고 개척할 이 뭐라고 하죠?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신업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은 인터넷 모바일 분야에서 이러한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또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반대로 또 중국의 특수한 시장 현황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를 위시로 하는 다양한 ICT 기업들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매우 다르고 혁신적인 아시아의 고유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반대로 이제 저희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한국 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아무래도 일본에 헤드쿼터가 있다 보니까 일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 아시아 혹은 북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일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서 일본 투자자들도 많이 눈여겨보면서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고 커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윈도 일본 IT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쓰는 일본에서 이제 커플 어플리케이션 하면 3대 커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계속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탭조에 인수가 된 파이브락스도 글로벌 브레인이라는 좋은 일본 투자자를 만나서 가시적인 투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바 있고 저희가 투자한 이제 로켓롤도 저희가 투자한 후에 일본 시장에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라든지 혹은 사업회사들을 연계를 하면서 빨리 연착륙하면서 지금 런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로 이제 저희들한테 특히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이러한 어떤 굵직굵직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주로 이제 크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 회사 그리고 일본 IT 기업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가장 많이 문의가 적극적으로 와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왜 다들 영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영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왜 다들 일본어는 또 저렇게 잘하냐. 또 이제 또 일주일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또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냐. 해외를 진출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마켓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수준, 기술력, 엔지니어링이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데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고 그다음에 전 세계 몇 대 되는 하드웨어 제조업체들도 다 저희 나라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평가되었지만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된 인재들이 도전하면서 기술력 높은 수준 높은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박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로 이제 IT 기업이라든지 일본은 이제 이미 그 벤처 캐피탈 시장의 버블 현상이 너무 심해서 다음 차기 마켓으로 미국이나 한국들을 보고 있는데 한국의 그러한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게임 회사들은 일본 시장이 이제 막 우리가 주로 옛날에 우리가 한 작년에서 재작년부터 열렸던 MMORPG라든지 미드코어에서 하드코어 시장이 지금 막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잘 만들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개발사라든지 능력 있는 프로듀서를 찾는다라든지 혹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해서 퍼블리싱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시절에 느꼈던 솔직히 온라인 IT 업계가 일본이랑 중국 이쪽은 전혀 교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2년 동안에 그 교류의 깊이라든지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여도 과연 모두가 아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희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IT 비즈니스라는 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그 시장 가도 그 아이디어는 다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고만 해서 그 시장 가가지고 로컬라이즈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아시아 시장을 바라볼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첫 번째 이제 내수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도 없어도 어쩔 수 없는 분야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그때부터 대표이사라든지 딴 임원진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이 돌릴 수 있는 리소스가 생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투트랙으로 막 나가보자. 그러고 막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잘된 기업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게 이제 뭐 3번이랑 연결되는 얘기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레젠스가 있어야 외국 투자자들을 설명할 때도 쉽고 그게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해외 자본이 연결되면서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1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2C 일반적인 훌륭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좋은 기획력만 갖고 해외로 진출을 하겠다고 할 때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국 고유의 혹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라는 포지셔닝으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때랑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제 말은 이제 후자 쪽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 로켓롤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였는데 내비게이션이 쉬운 기술일 것 같지만은 굉장히 미세하게 항상 보정해줘야 되고 LBS를 재수정해줘야 되고 이를 좌표로 찍어주면서 실시간으로 예측도 해야 되는 손만이 가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기술이 일본에 있냐 하면은 여기까지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투자자들이나 혹은 사업회사들한테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기술을 단기간에 획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러니까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이 할 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을 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저는 압도적으로 빠른 시장 대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누구랑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떤 언어로 어떤 랭귀지 어떤 톤 앤 매너로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빨리 오피스를 세팅을 하고 제일 중요한 리크루팅을 제일 빨리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존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또 해외로 진출을 빠른 타이밍에 하셔가지고 본국에서 예를 들어 뭐 유저가 한 20명에서 30만 명 가는 순간 또 나가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또 거기에서도 한 10만 명 유저 만들어내고 이러는 케이스도 봤거든요. 다만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이전에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뒤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대로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냥 짧게 하이라이트를 드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제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컨퍼런스 콜도 많고 그 다음에 통역을 넣어서 끼고 계약을 할 때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오는 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오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표준화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데모 영상을 꼭 넣으시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워드 바이 워드 왜냐하면 이게 외국 사람한테 구두로 뭔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글이 많아지더라도 어떤 이 비즈니스 씬에서 사용되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좀 더 글을 좀 많이 넣더라도 꼼꼼하게 하는 게 낫고 되도록 숫자적인 표현 이 정도 시장은 혹은 이 정도의 다운로드는 이 정도의 유저 수는 이 정도랑 비교했을 때 매우 뭐 몇십 프로가 낮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많이 쓰는 방법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최초에 이것도 비트윈이라는 서비스가 일본 투자자들한테 최초에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커플들끼리 따로 폐쇄적인 SNS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한국 정서상 혹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쓸만한데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화적 맥락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나 혹은 해외 사업회사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당히 컨플릭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뭐 더 진척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적인 혹은 이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제가 창업을 몇 번 해가지고 여기까지 달성을 해봤는데요라고 해도 와닿지가 않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라는 일차원적인 이 팀의 설명보다는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과 무엇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다라든지 그리고 함께 일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좀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크게 필요는 없는데 해외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접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해서 마지막에 넣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혹은 IR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어떤 히스토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장기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단기적인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사업 계획서를 꽤나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국내 기업가 분들과 해외 기업가 분들 중에 가장 큰 차이가 투자가 진행하면서 이제 2, 3개월이 지나면은 사업 계획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하방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국내 기업가 분들은. 근데 저희 북미나 일본 투자 계약서 쓸 때 경영진이 함부로 사업 계획서 수정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 경영자가 세운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꼼꼼하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보수와 긍정 사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치가 담긴 것인데 이거를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바뀔 거 지금 뭐 1년, 2년도 아니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바뀔 거를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측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이 다음 상황에 대해서 뭘 대응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단기간에 대해서는 이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는 게 외국계 투자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